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학기는 얼굴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쭉 했다가 그러니까 월요일에 연휴가 그러니까 계속 겹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상 수업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4주, 5주 수업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들은 학교 현장에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한번 수업을 들어보면 이제 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시작하는 어떤 문제로부터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문제로 보고 진행할 것인지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생각하는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모든 것이 프로그램화 되지는 않는 거죠. 그것을 누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어, 뭐 누구를 위해서 그 문제를 생각한다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소요 시간, 회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적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개인의 욕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창기 때는 뭐 제가 이제 처음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어,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재정적인 욕구에 의해서 진행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적인 욕구도 중요하게 착용하겠지만 그보다는 클라이언트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전에는 사회복지사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회복지사 중심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아니면 이제 지금 최근에는 소비자라고 이야기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그 욕구하고 그 뭐라고 이야기하노? 다르게 이야기하면 서비스의 질 요새는 이제 프로그램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돌아서죠. 예전에는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와서 듣는다면 지금은 반대로 소비자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서비스로서의 역할이 종료되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번 장에서는 사회 문제의 분석과 욕구 사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고 그 속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개념 그리고 특성 그리고 유형 분석하는 방법들을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펼쳐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나? 좀 컴퓨터가 제가 적응이 잘 안 돼서요. 아마 개인 과제는 다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매번 나오는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여튼 일정들은 한 번쯤은 그러니까 저희가 제시한 일정을 따라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의 일정에 이 프로그램을 맞춰 놓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고 잘 이제 주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문제 분석과 욕구 사정이라는 이번 장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개념, 그리고 사회문제의 특성, 그리고 유형, 그리고 분석 방법, 그리고 사회 해결을 위한 단계 및 해결을 위한 요소, 그리고 욕구 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풀이해 나가려고 합니다. 개념, 사회문제 모르시진 않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왜 그런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는 4주, 5주 동영상 수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현장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쭉 해보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먼저 사회 문제의 개념에서 보면 사회 문제는 말 그대로 하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하면 다양한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무성이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사회 문제란 많은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고성을 하는 분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치관에 어긋나고 자신들과의 삶과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믿어지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하는 어떤 뭐 사회적 조건,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사회 문제라는 부분들이 큰 것도 있겠지만 작은 것, 우리 동네에 개울가가 있는데 이 개울가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 쓰레기가 많은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왜 악취가 날 수도 있고 보기에도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가서 다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될 건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가 이제 해반천이 아니죠. 저 하포천이 한 뭐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 쓰레기만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득한 죽어가는 하천이었다면, 지금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올해는 못 갔습니다만은 반딧불이가 날아와서, 그러니까 환경을 지표종이라고 하는 반딧불이가 날아와서 축제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쓰레기를 끄집어내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포천이 살아나는 이런 부분들도 사회 문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전에는 그걸 못 느껴서 사회 문제라고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 문제라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점점점, 예전에는 큰 것들이 사회 문제였다면, 민주화 뭐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였다면, 지금은 우리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더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취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펼쳐지는 부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문제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 문제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팀 과제를 할 때 나중에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기록해 두면서 거기에 맞는 다양한 기사들도 찾고 이런 관련 자료들을 찾고 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사회 문제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면, 사회 문제는 그 원인이 사회에 있는 거죠. 개인한테 있는 게를 개인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사회 문제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근데 요새는 최근에는 이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가족 단위 아니면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지금 사회로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아동의 양육에 대한 문제. 최근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육이 가족 단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아니면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부분이 강했다면, 지금은 저출산의 문제도 있지만 이보다는 양육,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사회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팀에시 이제 보장 계획 만드는 과정에서도 양육시설에 대한 문제들이 그러니까 김해 시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 사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2가지 이상, 3가지 정도를 꼽아내서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회 문제는 사회 구성원이 지배적 사회 가치나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현상.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 있는 규범에서, 그러니까 일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부분 중 하나가 지역 소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고령화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죠.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아니면 최근에 이제 들어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구 소멸은 어쩔 수 없으니 이 지역에 생활 공간은 도심으로, 그리고 동촌 지역은 관광의 자원으로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들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점점점 그러니까 이 주제는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해결 방법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수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로 규정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뭐 대학 교수진들이라든지 이것을 연구하는 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런 규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 문제는 국가적 개입 또는 사회 운동을 불러일으킨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운동 중에 조금 과격하다고 느끼는, 뭐 예전에 비했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도 예전에 참가했던 전장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 뭐 이런 단체에서 서울의 지하철 타기 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장애인들이 휠체어 끌고 그러니까 하면서 그, 그분들이 하는 걸 보면서 불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때문에 응원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근데 왜냐면 내 삶이 불편하죠. 그분들이 그 지하철 타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서 있는 시간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지하철을 못 타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비장애인 중심으로 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지금 김해도 예를 들면 경전철도 서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이동하는, 잠시 이렇게 서서 사람들이 내리고 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타고 내리는 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교통약자들이 그 부분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 그럼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운동을 한다든지 인식개선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그것이 국가가 이제 개입하는 형태의 접근. 그래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뭐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김해시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휠체어 택시를 저희 단체에서 운영하면서 제가 운전도 해보고 했지만, 최근에는 교통 하는 전문 업체에 그걸 맡기고 교통약자 콜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이 부분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사회 문제 유형을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정한 지는 한참 됐죠. 1971년이면 이제 이렇게 하면 제 나이가 나오지만 제가 태어난 연도입니다. 그때 머튼과 니스벳이라는 학자가 분류를 했는데요. 사회 해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 문제, 인종의 문제, 가족 해체, 노동과 자동화의 문제, 빈곤의 문제, 지역사회 해체 및 갈등, 폭력.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다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죠. 인구 감소.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 다인종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뭐 가족 해체도 마찬가지로 최근은 아니지만 좀 오래된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짧은 세계,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 독립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빠른 세대에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압축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령화 부분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청년 세대들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노인 모든 세대가 다 불안해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제가 매번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만 계속해서 의심을 받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인 것 같아요. 정부에 대한 신뢰. 내가 세금을 내든 내가 뭐 어떤 형태로 기여를 했는데 이게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선진 유럽, 그러니까 복지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국가 같은 경우는 그거의 믿음이 크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데는 아직까지 그 믿음이 그렇게 신뢰가 크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탈행위 문제인데요. 정신장애인, 범죄, 청소년 비행,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자살, 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점점점 일탈에 대한 문제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부분. 그렇지만 잘못된 언론에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인식이 시민들의 삶에 불안하게 한다는 이런 것도 있죠. 정신장애인이 그러니까 벌이는 범죄가 언론에서 부각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이 벌이는 그러니까 문제,
보다는 일반인들한테 나타나는 범죄가들이 더 많은데 정신장애인이 많이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범죄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고 마찬가지고 청소년 비행.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청소년 비행이라는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청소년 하면 좋은 이야기보다는 비행이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청소년 일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제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지만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각의 변화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약물도 마찬가지요. 최근에 뭐 연예인들의 뭐 마약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하는 알코올 중독. 그리고 이제 김해 씨가 경상남도에서 가장 높은 자살에 대한 이야기들도 뭐 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자살하시는 거 자살하다가 이렇게 실패하셔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한 사람이 없어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대상, 대화의 상대.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누구한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런 것들도 한계 있는 거고. 다음은 다양한 뭐 일탈인 중에 하나가 성 문제.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뭐 N번방에서 최근에 또 뭐였죠? 뭐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문제로 하고 사회 문제화 하면서 중형이 떨어지고 하는데도 나는 안 걸릴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조금 다양하게 더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자인 거는 이제 1990년 이것도 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이상 됐죠. 헨슬리라는 분이 분류를 했는데 사회적 상황에서의 일탈행위, 뭐 성적 일탈행위, 알코올 및 약물 중독, 강간, 살인, 범죄 어떻게 보면 중형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다음은 사회적 불평등. 저희들이 이제 2000년에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IMF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부와 빈곤의 격차, 빈부격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 인종에 대한 차별, 성차별, 신체 및 정신건강 등에 대한 차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많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을 저희 사회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여성차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좋아졌다. 근데 어떤 기준으로 좋아졌는지. 근데 실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권한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가 여성이 뭐 이렇게 살기 편하다 라고 말하기가 동의하는 게 쉽지 않은 이런 구조가 있죠. 근데 힘든 사람은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힘든 게 마찬가지고요. 부와 빈곤 뭐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설문조사하면서 아니면 손들어 보라고 해서 중산층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분은 어떠세요? 중산층이신가요? 아니면 부유층이신가요? 상대적인 예전에는 절대선이었다면 지금 상대적인 부분들도 많이 작용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 성차별 뭐 그리고 신체나 뭐 정신건강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짚어볼 수 있는 것 같고 사회 변화와 거대 문제 가족의 변화 그리고 도시 문제 인구 및 식량의 문제 환경의 문제 전쟁 뭐 테러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아동과 여성입니다. 뭐 전쟁터에 나가는 남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동하고 여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맞나?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런 부분의 심각성이 더 도드라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 큰 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결정하는 사람들은 전쟁터 근처도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삶의 터전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도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소득층에 밀집이 된다든지 점점 이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 이제 삼방동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조금 부끄럽다. 왜냐면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삼방동에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뭐 뭐라고 이야기 드리죠?
안 좋게 가는 지표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데 한 번도 그 그래프의 변화를 못 지켜내는 부분에서 사회복지사로서 한계를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2007년 이후로 저희들이 이제 2006년에 들어왔으니까 데이터를 정리하다 보니까 인구는 계속 줄어요. 근데 인구 주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도심이 좋은 데서 살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수급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인구, 삼만동에 있는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지금은 거의, 올해는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작년 통계로 보면 12명당 1명이 수급자라, 이런 부분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이젠과 찐이라는 부분은 이제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위반하는 행동과 조건, 이런 범죄, 정신질병, 약물 중독 이런 것들. 그리고 정신적인 두 번째는 정신적 물질적 활동을 이야기하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조건에 대한 이야기, 빈곤, 인종차별, 성차별, 노인 문제, 가족 문제, 건강보험 문제. 여러분들도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관련이 있을 겁니다. 직접적,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은 1995년에 최일석과 최성재는 이제 크게 첫 번째는 사회 변동 또는 사회 해체 문제, 가족의 문제. 그러니까 가족이 예전에는 대형 가족이었다면 지금은 핵가족화되고, 지금 이제 최근에는 1인 가족에 대한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점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환경의 문제. 예전에는 무시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거고 몰라서. 근데 지금은 이것이 이제 정보로 알게 되면서 이게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든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든지 안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이잖아요. 편하고 좋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우리 삶에 있어서 되돌아오는, 생선을 먹기도 힘들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노인의 문제. 최근에 이제 그런 논의들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노인의 연령이 언제부터 시작을 노인으로 할 건가. 이거는 민감한 문제에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들이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빈곤 문제, 성차별 문제, 노사 문제. 노사도 예를 들면 있잖아요.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마찬가지로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일탈 문제는 청소년 비행, 범죄, 성문제, 성폭력 문제, 약물 중독 등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최선화 등의 분류를 보면 사회 구조적 문제, 빈곤, 노동, 주택, 범죄. 그러니까 안에 있는 문제들은 동일한데 이것을 어떠한 범주로 묶어내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는 취약계층의 문제, 가족 문제, 아동 문제, 청소년 문제, 장애인 문제, 여성 문제, 노인 문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분도 알겠지만 아이들하고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이제 처음에는 보호 종료 청소년 아동 이렇게 고민했는데 지금은 조금 대상 친구들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왜? 자립에 대한 고민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호 종료 등 자립 위기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으로 저희 대상을 이제 명확하게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문제 중에 보호 종료가 되면서 아니면 그 사회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18세 아니면 24세를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하는 부분에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립에 어려움을 갖는 청소년들의 문제에 저는 좀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는 취약계층은 그분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취약계층은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사회 문제 분석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까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요크의 분석 방법인데요. 첫째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과 조건의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불평등이라면 불평등의 요소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원인과 있는 내용 조건들을 확인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빈부의 격차다. 그러면 어느 선이 빈부의 격차인지 선을 기준선이 되는 건지. 우리나라는 그 기준선을 끊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분도 많겠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누가 그 문제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지. 노인 문제에 대한 대상은 노인 부분 중에서도 다양한 노인 계층들이 있는데 이 노인들 중에 특히 어떤 부분에 계신 분들이 고통을 받는지. 이제 뭐 우리나라 세대가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1인 가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가지는, 그러니까 노인 세대의 부분에서 1인 가구가 겪는 1인 가구 남자 노인, 여성 노인에 따라서 또 고통의 내용도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누가 그 문제로부터 이득을 얻는,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다면 또 반대로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익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받는지 뭐 이렇게 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 나눠줘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저도 예전에 이제 담배를 피우고 그러니까 했었지만 지금 이제 뭐 그건 이제 한 6년 가까이 돼가죠. 세금을 저도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세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담배를 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누굴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안 피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예요. 그리고 피는 사람도 피해를 봅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뭐 질병이 됐든 어떠한 문제를 됐든 간에. 그리고 사회적 인식, 문제제기 이런 것들도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근데 이득은 누가 보죠? 대표적으로는 담배를 파는 회사, 그리고 담배를 피는 사람도 이득이 있으니까 피는 거잖아요. 뭐 불이익만 있으면 피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이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피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담배의 대부분이 지금은 조금 많이 외국계 담배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민영 담배 회사도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세금도 하지만 담배인상공사라고 하는 정부 기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정부가 이걸 걷어들였으면 혜택을 어떻게 줄 건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없는 거죠. 뭐 담배세 걷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교육세 걷었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도 관심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 누가 그것을 사회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지, 뭐 사회복지사가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전문가들, 교수들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 쪽에서, 아니면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라고 어필하고 있는,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장애인들이 사회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교통의 불편은 생활의 불편. 그리고 예전 같으면 시설의 입소에 대한 부분들도 대규모 시설들이 많았어요. 안 좋은 시설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근데 지금은 탈시설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있으면서 불편, 그게 문제다고 이야기하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누가 그것을 사회 문제로 규정하고, 그러니까 한쪽 편에서는 사회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그건 사회 문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립점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맞을까?
그러니까 사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이게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편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는 사회 문제지만 누구한테는 아니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보통 약자를 대변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역할 중에 하나가 대변자 역할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장애인들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16차선을 점거하기도 해봤고, 뭐 이런 부분들을 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슈는 이제 저상버스 도입 이런 것들이었어요. 교통에 대한 부분. 근데 지금은 그 부분, 저상버스는 많이 다녀요. 근데 교통 환경이 저상버스를 하기엔 여건이 아닌 거죠. 왜냐? 솔직히 저상버스가 내 타고 내리기가 많으려면 그 버스가 정위치에 그러니까 버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 휠체어들이 타고 내리고 하죠. 근데 지금 어떤가요? 버스 정류장 주변에 불법 저중차되어 있는 앞뒤로 되어 있는 차량도 있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버스가 가에 최대한 밀착해서 대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대고 있으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걸 규정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처벌할 건가에 대한 규정도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뭐 항의도 많이 받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인가 두세 달 전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광주에 있는 시설에 있다가 이제 퇴소하고 한 친구가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원인이 뭔지 지금 하나씩 이제 그것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퇴소하면서 정부로부터 500만 원에 대한 돈을 받았어요. 자립정착금이라고 하는 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올해 퇴소했는데 왜 500이었지? 이런 생각도 저는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김해 같은 경우 올해 퇴소했으면 800입니다. 내년부터는 뭐 100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딤시아 통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후원을 연계해서 그러니까 개인이 입금을 하면 정부에서 매칭해 준다는 디딤시아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500만 원에서 등록금 내고, 그 등록금도 이 친구는 안 내도 되는 거죠. 장학재단에 등록금이 연계만 됐다면 굳이 그 돈에서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한 거죠, 이 친구한테. 그래서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 친구한테 연락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청소년 스스로가 정보를 서로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필요할 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주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 노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1인 1인 가구의 문제, 독거 노인에 대한 문제를 접근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거 있죠.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어르신이. 근데 이게 파악이 안 되면 딱딱한 음식물만 계속 하는 거죠. 왜? 여름철에 상하기 쉬우니까 다른 거는. 그러면 밑반찬으로 딱딱한 게 가면 실질적으로 이분한테 필요 없는 것들이 와갖고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요. 일곱 번째, 그 문제를 다루는 현재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현황을 쭉 파악해 보는 거죠. A 복지관에서 뭘 하고 있고, B 복지관에서 뭘 하고 있고, C 시설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접근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비용은 얼마나 부담해야 되고, 아니면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 프로그램 중단함으로써 예상되는 결과. 현재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중단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예를 들어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최근에 이제 현 정부에서 줄어드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예산이 이제 대폭 줄고 있으니까 뭐 청년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 다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아마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많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이 그 돈이 생계로를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원인으로 나오면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극단적인 상황들도 연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지 예산이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줄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일 수는 없을 거예요. 왜? 현황이 폭동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던 것을 안 준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뭐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선별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노인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급되다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일선에 그러니까 읍면동 협의 그러니까 주민 이름이 바뀌었죠.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비가 끊겼을 때 저항이 엄청나게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그걸 보면서 저희들도 그러니까 이런 저항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조금 더 좀 세분화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일괄 한 번 선정되면 모든 혜택이 한꺼번에 가는 그리고 이게 끊기는 순간 이 모든 혜택이 한꺼번에 끊겨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지금은 뭐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단계별로 조정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 그러니까 부작용, 뭐 그 저항 이런 것들의 예상치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회 변화의 목표는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사회 문제를 이렇게 요만큼의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뭐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 1인 가구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모든 공무원들이 다 체크할 수 없으니까 어르신들한테 시범사업으로 이제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워드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안에 기능이 많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운동이 없다든지 아니면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한 부분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함으로써 실제로 이분이 삶의 부분에 있어서 극단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10번째는 욕구와 자원 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찬성과 반대는 존재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몇 번의 싸움이라고 표현한 건데 정책적인 대결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급식이죠.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느냐 뭐 어떻게 하냐 뭐 우상급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 번 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했던 것들이 그 아동수당을 전체를 다 주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죠. 그때 대표적으로 나왔던 말 그거죠. 이건희 애한테 줘야 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 내는데 당연히 주는 건 맞죠? 아닌가요? 뭐 이건희 손자한테 그걸 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맞느냐? 왜 지원하면 안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부분들의 고민들이 이제 우리들한테 이제 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문제 분석 방법은 2014년에 이제 이봉주, 김기덕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1단계는 현존하는 서비스 또는 자원의 공백이나 결함을 찾아내는 것. 이게 문제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렇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죠? 다른 그 세부적인 상태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뭐 이런 게 있어요. 복지라고 하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이제 복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복지를 쭉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40대까지 정도는 30대 중반, 39세까지 청년이니까 청년까지의 복지 사업은 있어요. 39세까지. 40부터 65세까지가 없어요.
중장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공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자체마다 이게 있는 중장년층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2단계는 그러한 공백이나 결함의 크기와 특성에 대한 증거 자료를, 그러니까 옆집 동네는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옆집 동네라 하기에는 옆 지자체 아니면 뭐 괜찮은 지자체는 그런 서비스를 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는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자체별로 예산 분석을 조금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학대 아동 피해 쉼터,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직원들 보수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지자체마다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격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공동생활 가정으로 있으면서 너무 이제 착하게,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착한 사회복지사였지 않나. 요구한 게 전혀 없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바보였죠. 그러니까 반대로 다른 지자체는 처우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좀 민감하게 대응을 했었는데, 최근에 한 7, 8년, 딴 일에 정신이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분석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이런 예산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사회복지, 그러니까 김해시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작업들을 한번 할 수 있는, 역량들도 키워내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단계는 왜 그러한 공백과 결함이 생겼는지, 왜 편차가 생기는지. 대표적인 예를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김해시를 보면 청소년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단체, 시설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노인복지관은 많죠. 인구당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많아지는 거죠. 거기에 필요 없다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젊은 친구들은 학교가 있어서, 근데 학교 안 가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학교 안 가는 게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3단계는 왜 그러한 공백과 결함이 생긴지를 알아내야 되고, 4단계는 그러한 공백과 결함을 메울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지역사회에 불어넣는 거니까, 우리들이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내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봅시다. 그러한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선도하는 역할이죠. 찾아내고, 이러한 역할들이 최근 들어서 생기는 마을복지의 한 영역으로 그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역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 및 해결을 위한 요소들이 뭐가 있냐? 문제로 해결하기, 그리고 해결되어야 하는 사회 문제로의 건설, 그리고 사회 문제의 공식화, 그리고 문제가 존재하는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의 관점으로 전환해내는 작업들, 그리고 해결에 대한 문제, 사회 문제로 확산시키는. 이 사회 문제인데 내만 알고 있어. 그럼 사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회 문제를 지역사회에 공론화하면서 내하고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모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변화시키는 작업들, 그렇게 이제 공식화시키고 이게 이제 정책으로 입안되는 작업들까지 해나가는 부분.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별로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부분이 아닙니다. 특히 선거 때 되면 도망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거죠. 이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의도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결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해결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6번째, 욕구 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욕구하고 요구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지 한번 되짚어보면요. 욕구.
요구, 개인적 차원에서 무엇인가 필요하지만 현재 가지지 못하고 있을 때 생기는 인지 및 정서 상태. 요구는 당사자 개인 차원에서 필요한 무엇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욕구는 반대로 니드라고 이야기하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이 필요한 무엇을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인정을 거쳐 확인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를 거침으로 사회적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구를 다 문제화시킬 수는 없어요.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함께 이렇게 하면서 욕구를 도출해내고 이 욕구를 통해서 문제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요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요구가 있잖아요. 이 요구가 다 받아들여진다면 엄청나게 멋진 사회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다 받아들이고 다 이야기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걸러내는 작업들이 이제 욕구의 단계로 넘어서 이것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욕구 중에 어떤 게 있나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졸업여행을 다 이제 가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갈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상황이 뭐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못 가게 되고, 저도 가보고 싶은 곳이고 경치 엄청나게 좋다라고 이야기해서 저도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초반에 좀 했었는데, 이제 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제가 못 가는 이유가 됐던 게 하나가, 지금 다른 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출발하는 날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도 고민했어요. 강의를 조정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안 가야 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돼버렸죠. 그리고 제가 연말 동안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더 생기면서, 이번에는 좀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다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사진 말고요, 자연 이런 사진들 좀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대리만족 좀 해보겠습니다. 바닷가나 뭐 경치 이런 것들 보면서 제 혼자 다시 또 가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구하고 욕구는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욕구의 요형을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방식이죠. 그러니까 학자죠. 메슬로우라고 이야기하는 5단계의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 두 번째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사회 또는 소속의 욕구, 사회적 또는 소속의 욕구, 네 번째는 자아 존중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밑에 하위 단계, 그러니까 1번부터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이전하는데, 하위 단계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위 단계로 이전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계신가요? 생리적 욕구가 다 해결이 되신가요? 그리고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소속의 욕구는, 자아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그러니까 이 단계들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끊임없이 지금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인 거죠. 소속을 지금 이제 사회적 복지 상담가에 소속돼 있는 이 소속의 욕구도 있을 거고, 안전, 뭐 주변에 지금 이제 김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도 시민들을 위한 보험도 가입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 그런 것들, 그리고 안심벨 설치 뭐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사회가 그만큼 흉흉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안전을 책임져 달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 먹는 것, 자는 것, 뭐 입는 것도 마치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소속 욕구까지는 기본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자기 존중에 대한 욕구죠.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 자아 존중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향되는. 그러니까 많은 실패를 하게 되면 자아 존중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기 존중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존감이. 근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또 높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건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 실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내는,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누가? 내가 할 수도 있고 우리 사회가 할 수도 있고 우리 나라가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뭐라 그러죠? 즉 장학제도 이런 것 별로 없었죠. 거의 부모님이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다녀야 돼요. 근데 지금 국가 장학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내 자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브루쇼의 욕구 유형을 보면 누가 욕구의 기준을 정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규범적 욕구가 있는데 전문가의 지식과 판단에 따라 어떤 기준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미치지 못하는 어떤 조건과 상황이 있을 때 욕구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의 판단이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 그 기준선을 넣느냐 못 넣느냐 이런 부분인데, 단점은 욕구의 정도가 전문가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다는 거죠. 가치관에 따라서 시간, 시기 이런 거 탄력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규범 안에서 이 부분의 이야기들이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지적 욕구인데요. 인지적 욕구는 욕구를 갖는 당사자가 스스로 인지하여 정하는 욕구. 이렇게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규범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실질적으로 인지적인 부분은 이제 내가 그것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단점으로는 응답자별로 인지 욕구의 수준이 천차만별, 그리고 적절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현재는 가까운 장래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욕구의 정도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자녀한테도 그럴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진로에 대한 전문가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금 있는 직업의 50%는 향후 2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지금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취업을 할 때 이 친구들이 봤던 직업이 없어지는 거죠. 새로운 직업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아는 직업에 대해서 써보라.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아는 직업에 대한 종류를 100개 정도 쓰기가 쉽지 않을걸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못 써요. 아이들한테 진로를 강의하고 이렇게 하지만 왜? 생소한 직업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알고 있던 직업들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는 3만 개 이상의 직업이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한 2만 개 이상의 직업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은 채 100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100개 정도를 아이들한테 네 꿈으로 해 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100개를 준비하고 했던 아이들이 그 100개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의 고민들이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표현적 욕구가 있죠. 표현적 욕구는 욕구를 갖는 당사자가 실제로 욕구 충족 행위를 하여 나타나는 욕구.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기초한 욕구를 의미하고, 원조를 요청하거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수로 욕구가 측정되는데, 대표적인 게 수급자가 되느냐 마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신청주의입니다. 내한테 이런 서비스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그분이 너무 힘들고 해도 서비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었죠. 지금 최근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조금 이게 이제 바뀌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신청주의에서 찾아가는 복지. 그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복지팀이 만들어지고 그 활동들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이 단점으로는 자격요건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 그래서 지레짐작으로 신청도 안 해보고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제 주변한테
일단 신청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한 부분에서 신청하기 전에 뭐 그 기준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애매하다면 신청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받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더 내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안 될 거야 하고서 쪼들리게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국가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저도 이제 뭐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복지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좀 제대로 지원하고 그분들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더 현실성 있고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보면 수급에 있다가 그러니까 탈수급하면 혜택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이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상실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수급이 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탈수급에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반대로 한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그 서비스에 맞게 줄인다든지 아니면 유예하고 일몰제를 둔다든지 이런 형태의 접근의 방식.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접근을 시도해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 작업들을 함께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제가 이제 역량이 따차서 그런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요구되고 이야기하고 펼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뭐 비교적 욕구라는 게 있는데요. 상대적 욕구라고도 이야기하고, 욕구를 갖는 당사자와 유사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정해지는 욕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엔 이게 더 이제 심각한 거죠. 상대적으로 박탈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됨으로 해서 생기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신고들도 많이 들어오죠. 나는 안 되는데 저 친구는 되는데 왜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 부분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상대적인 욕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기준이 그러니까 다른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욕구가 충족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면 나도 힘들어지고 사회의 불만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단점으로는 비교가 되는 다른 집단과 지역의 실제로 기준으로 삼을 만큼 동일한 수준의 욕구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비교 집단의 대표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들이 이제 복지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다 보면 김해 씨의 특성에 맞게 뭐 욕구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적 부분을 할 때는 그러니까 충분한 조사들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욕구조사의 필요성을 보면 욕구조사는 기획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절차를 보면 5단계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단계는 욕구조사의 목적과 자원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욕구조사를 했는데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2단계는 구체적 정보나 자료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3단계는 조사를 설계하는 거죠.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 이제 분석하고 진행해야 돼. 욕구 조사를 이제 해 들어가는 거죠. 4단계는 자료 수집과 분석하는 거죠. 이제 조사 설계했던 내용들을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그걸 분석해내는 작업. 그리고 5단계는 그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체계적인 대안들하고 같이 해서 원인과 분석을 규정하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욕구조사의 방법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욕구를 파악하는 작업들, 첫 번째로는 직접 하는 방식에 대한 직접적 욕구조사 방법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지역 주민 및 표적 집단 서베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넓은 단위로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주민 서베이인데요. 광범위한 지역 주민을 잠재적인 클라이언트로 이제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보고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욕구를 무엇인지 밝혀내는 사회 조사를 진행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동네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는지 순서 정해서 이렇게 하는. 최근에 저희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복지, 마을 복지 계획 수립하면서 그 일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중에 대표성을 가진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주민들과 함께 우리 동네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가 뭐가 있는지, 복지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이제 다 이야기하게 해놔놓고 그 중에 순위를 매기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표적 집단 서베이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문제나 욕구를 갖는 특정 클라이언트 집단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지능 욕구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아까 보장계획, 5기 보장계획 수립을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식도, 그러니까 여러 개를 다 사용했는데 FGI도 하고 이렇게 하면 했는데 그 중에 표적 집단들, 그러니까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서비스 대상자들한테 그것을 서베이를 했죠. 위에 지역 주민 서베이도 했고, 그러니까 영역별로 대상별로 진행도 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 읍면동 협의체 담당 공무원들과 협의를 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욕구도 같이 파악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함께 문제제기를 풀어가는 방법들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직접적 욕구 조사 방법은 초점 집단 기법이라는 부분입니다. 문제나 욕구를 갖는 클라이언트 집단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그들의 심층적인 그리고 인지적 또는 표현적 욕구를 파악하고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현재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 내용을 파악해낸 질적 조사 방법.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초점 집단은 집단 구성 특국적인 토론 주제에 대해 분명한 초점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관련 주제에 대해 풍부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동지성을 가진 7에서 12명 정도, 책에 따라서는 8에서 10명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인원으로 관련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추적해내는. 최근 들어서는 이거 방식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기록 방식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소극적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소극적인 분들의 의견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퍼실리테이션이라는 방식도 도입하고 형태로 하고 아니면 설문지도 같이 곁들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욕구들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작업들이 병행되고 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직접적 욕구 조사 방법을 보면 지역사회 공청회나 포럼, 그러니까 이번에 보장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들 다 앞에 했던 서베이, 초점 집단 방식, 그리고 공청회, 포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진행하면서 단계별로 의견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지역사회에 거주한 다양한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의 욕구나 문제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한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욕구나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 자체가 또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공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은데 공간적인 부분에서 이걸 집중화를 어떻게 시켜낼 수 있는가. 그러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참여하게 되면서 대표성의 문제나 힘을 가진 집단의 특정 이슈가 부각될 수 있고 때로는 진행상의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공청회 하다 보면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잖아요. 특수학교, 장애인 학교를 만들려면 공청회 이런 것들 하겠는데 물리적인 행사로 막아버린다든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특정 집단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답답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장점으로는 강범위하고 자유로운 욕구나 문제의 확인, 비용과 시간을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단점은 뭐 대표성, 특정 이슈 부과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행의 어려움, 이런 것들, 아까 뭐 이야기 드렸던 이런 부분, 공격적이거나 주장이 강한 참석자들이 과도하게 발언하여 특정 요구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고, 또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모든 참석자에게 공평한 발언 기회를 주지 못하는, 그래서 소수 의견이, 그러니까 빅마이크라고 이야기하는 소수 의견들이 중요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진다든지, 그리고 대변할 수 없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복지계획 수립하다 보면 아동 청소년의 대변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면 보호자들의 욕구들이 이제 아이들의 욕구라고 대변돼서 들어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생각은 다른 거죠. 최근에 이제 언론 이슈 중에 이렇게 많이 부각되지는 않았는데, 양산의, 그러니까 모 여고에서 머리 규제 이것 때문에 아이가 징계를 받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조금은 열려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간접적 욕구 조사 방법인데요. 2차 자료의 분석. 기존의 첫 번째 기차 자료 분석이라고 해요. 기존의 사회지표와 기관의 서비스 통계 자료 등을 2차로 이용해서 분석합니다. 기존 자료들을 우리한테 필요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죠. 장점은 기존의 자료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것. 단점은 그 자료의 속성을 벗어난 욕구 파악이.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조사해놨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유하고 조금 떨어진 내용으로 이걸 변형시키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간접적 욕구 방법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주요 정보 제공자를 조사하는 것. 서비스 제공자를 조사하는 것은 특정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정 클라이언트 집단의 욕구를 간접적으로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 부장계획 수립을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각 시설별 종사자들을 조사한 거. 실질적으로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사자들의 조사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뭐 보육사, 뭐 이런 부분에서 종사자들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받으면서 실질적인 부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주요 정보 제공자를 조사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 조사와 달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특정 지역의 문제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 공무원이나 지역 뭐 통반장이라든지 뭐 요새는 저게 복지보안관이라고 하는 김해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특정 집단의 욕구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서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분들의 욕구들이 뭔지. 그래서 대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의 권리 옹호 대변을 하기 위해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어필하는 거죠. 뭐 제가 조사자로 한다고 해서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델파이 조사 방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합의가 필요한 특정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집단 합의에 이를 때까지 설문조사를 반복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방식, 반복적으로 시행해서 합의가 되도록 방식이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는 있으나 합의에 이루는 과정에 계속되고 반복되는 설문지의 발송과 재송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문가적 판단이 얼마나 욕구를 갖는 당사자의 실제 욕구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증거가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설문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취합해서 다시 그 문제를
규정해서 다시 보내고 거기에서 또 취합하고 다시 그리고 또 온 자료를 또 취합해서 수렴해서 세분화해서 다시 보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작업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과정들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당사자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이 시스템을 선호하지는 않겠죠. 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근데 이제 우선 신속하게 해야 될 서비스 말고 장기적인 과제를 한다면 이 방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정의의 욕구 이 부분에서 들어가면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의 정의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계속 저희들이 살펴봤지만 사회 문제로 규정할 만한 다양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되고 이때 사회 문제가 단순히 하나에 압축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해결될 여러 가지 문제로 정리가 되죠. 이때 프로그램 기획자는 문제의 심각성, 파급력, 개선에 대한 이야기 되겠죠.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보장 계획하면서 한 100여 가지의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초창기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40여 개의 사업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 속에서 계속 토론회 하면서 그 부분에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의 욕구 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려 가는. 그러니까 문제 정리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재정 여건을 또 고려해야 될 거고 지역 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거죠. 왜? 재정이 전혀 없는데 문제 중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차선책을 찾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문제를 욕구로 전환하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욕구는 클라이언트의 생존과 아름다운 삶을 위해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필요한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니다 라는 거죠. 프로그램 기획자는 반드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욕구로 전환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이 욕구를 전환을 해서 클라이언트 욕구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떠나 체계적으로 사정하고 이를 통해서 공식화 시켜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문제로 규정해내는. 그래서 클라이언트 욕구는 프로그램의 참여자로 선택되며 개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근거로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하는 말 중에 디자이너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최대한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로 이제 담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욕구 파악을 위한 절차들이 존재한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욕구의 충족 상태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정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고서, 통계자료, 지역의 대학의 논문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타기관의 유사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탐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기간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분석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사한 클라이언트 집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담당자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한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했던 팀의 전철을 그대로 다시 답습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요소를 해결하고 나면 우리는 좀 더 빨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면담과 대화가 충분하게 필요하다. 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개선을 하는 사람은 이 클라이언트란 말이에요. 이 클라이언트들이
내 문제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열심히 준비한 사회복지사의 공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찾아낼 필요가 있는 거고, 다섯 번째는 공식적 욕구조사의 실행과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서는 공식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성과 그리고 평가를 하면서 성과와 한계를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요점 정리를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사회 문제란 많은 사회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사회 문제의 특성은 사회 문제는 그 원인이 사회에 있고, 사회 문제는 사회 구성원의 지배적 사회 가치나 규범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되는 현상이어야 하고, 다수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를 규정을 해야 되고, 사회 문제는 국가적 개입 또는 사회 운동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 문제가 과연 어떠한 부분으로 정리할 건가, 어떻게 조사할 건가의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포즈를 할 때 이 욕구를 찾아내요. 이렇게 사회 문제를 찾아내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면 이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돼요. 그래서 조사를 한다든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그리고 해결책도 여러 가지를 해서 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동영상 수업까지 한 번 더 하고 이후에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궁금증들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